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마지막 세션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의 진행을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국제협력실장 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본 세션은 발표 후에 특별히 패널 토의 없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 제목은 실패와 성공의 창업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창업가, 성공한 창업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창업가들은 다 실패와 성공의 같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 텐데 아마 구체적인 사례가 나눠지는 자리니까 또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직방의 대표이신 안성우 대표님께서 플랫폼 서비스와 프롭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직방 안성우입니다. 네, 저는 오늘 프롭테크라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오토의 어떤 영역으로서 이제 분류가 되곤 했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 프로덕트가 오토에 포함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리얼 에스테이트 테크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분류가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라고 해가지고 프롭테크라는 영역으로서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그쪽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프롭테크에 대한 그런 학술적 적의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기술적 디지털 혁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식주 이 순서대로 조금 더 캐주얼한 것부터 조금 더 시리어스한 문제로 발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 혹은 이제 구매 패턴의 변화들은 보통 의에서 먼저 나타나고요. 의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것에서 포함해서 패션 이런 것들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신뢰가 필요한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주에 관련된 게 가장 마지막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에서 관련된 것도 처음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이 적은 것부터 출발을 하다가 점점 더 거래가 큰 신뢰가 많이 필요한 분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방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는 원룸의 어떤 렌트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정확히 따지면은 원룸의 전월세의 중개의 광고 시장을 저희가 타겟팅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분야를 이제 하나씩 확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임대 직접적인 진출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정말 잘 안 바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제 기존의 부동산 산업에 계셨던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함께 콜라보하는 사례들이 생겨서 아마도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5년 안에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부동산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래쪽이 거래 영역이 거래 금액이 작고 신뢰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B2C 분야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B2B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글로벌리 거의 비슷하게 중개나 임대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중개, 임대 플랫폼,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부동산 관리,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조달까지도 발전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 시간이 짧아서 장표에서는 제외했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제 하단에 있는 중개와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리즈 벤처 투자를 봤을 때는 시리즈 D나 E 단계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시리즈 A에 대한 비중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시장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성숙이 됐고 위로 올라갈수록 새로운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맨 밑에 있는 단계에서도 시리즈 A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좀 해외 대비 한 5년 정도 뒤처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롭테크의 영역은 별도의 하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 영역에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융과 같이 있는 부분은 이제 핀테크의 일부로서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경제라든지 아니, 그 전통적인 그 건설에 관련된 테크들도 여기에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폴업테크에 해당하고요. 그 폴업테크에 해당하는 회사들에 대한 카테고리인데요.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리스트 앤 서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자산을 찾는 분야고요. 그 오른쪽을 보면 테크를 활용한 중개, 그다음 리스팅 매니지먼트, 데이터 밸류에이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버추얼 뷰잉, 인베스트먼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회사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비슷한 영역으로 해서 한 500개 정도가 프롭테크 회사로 지금 잘 가고 있고, 영국도 한 500개 정도 회사가 되고요. 그 우측 하단에 보면 그 레지덴셜과 그 커머셜로 봤을 때 레지덴셜에 있는 부분들이 먼저 프롭테크의 영역으로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거래 금액이 작고 사람들은 조금 더 캐주얼한 부분부터 특히 임대, 사람, 주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커머셜의 매매로 이제 그 파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독일도 많이 있고요. 스페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직방은 계속 오토라고 이제 소개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어야 프롭테크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얼마 안 됐죠. 벌써 한 2조 밸류에이션으로 펀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오픈도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메뉴를 보시면 셀하고 바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테크 기업인데요. 이 본인들이 그 집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 보통의 스타트업들은 그 밸류에이션을 다른 어떤 투자 기관에 매각을 그 정보를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도 본인이 집을 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서 셀을 누르고 집을 내놓으면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본인 자금으로 집을 바로 사고요. 일주일 안에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집을 파는 그런 구조로 해서 한 4년 만에 3년 만에 한 2조짜리 회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중국에 있는 팡닷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한 2조에 한 상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제 분양만 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주택의 분양, 상가의 분양들이 굉장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좀 선진 국가들, 중국을 포함하여, 중국은 IT 선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팡닷컴 같은 경우는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 소셜 커머스처럼 그 분양을 받을 때 쿠폰을 판매합니다. 그 쿠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분양에 대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쿠폰을 팔고요. 1000만 원짜리 쿠폰을 사면 실제로 이제 분양을 받게 됐을 때 2000만 원을 깎아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업자분한테는 상대적으로 먼저 이 수분양자를 시큐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접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금 이제 영역을 넓혀서 이제 IoT라고 하면 IoT 영역까지도 프롭테크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요. 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인수됐죠. 처음에는 그 보일러에 대한 그 온도계를 제어할 수 있는 툴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하게도 이걸 시작을 할 때 보통 IoT는 본인 나름대로의 별도의 통신 규격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는 집에 있는 모뎀이라 그 공유기에 그 와이파이를 활용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온도계부터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거기에 이제 그 기기를 애드온을 해 가지고 카메라라든지 방범용 카메라, 그다음에 가스 누출, 화재 경보기, 그다음에 도어벨까지도, 스마트 도어벨까지도 연결을 해서 하나의 모델로 엮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퀴드 스페이스라는 곳은 플랫폼 예 중에 하나인데요. 위워크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오피스를 위워크가 그 렌트를 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리퀴드 스페이스는 그 하드웨어를 본인들이 마스터 리스트를 하지 않고 그 에어비앤비의 오피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자기가 가진 공간을 여기다 올려놓고 쪼개서 짧게는 시간 단위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제가 뉴욕에서 굉장히 중심에 있는 그 아주 좋은 빌딩의 그 회의실을 한 30만 원이면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데서 누가 이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원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해외에 있는 사례입니다. 직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렌트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의 대상으로 그 아파트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아직까지도 직방이 그 원룸 중심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긴 하지만 이미 사용자 수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뭐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원룸 사용자를 훌쩍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벨로퍼, 시행사, 시공사분들 만나서 어떤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까지 직방은 그 레지던셜만 하고 있고 커머셜에 대한 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방은 현재 뭐 호갱노노 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카카오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큐픽스, 디스코 분들하고도 뭐 투자나 인수 등을 통해서 제휴 등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기술 사례를 아주 짧게 소개를 하면요,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어떤 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어떤 조사 방식이 지금까지는 호가에 의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제 해당 단지 옆에 있는 부동산들한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봐서 매주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선입관이 들어가지 않은 100% 수학적인 내용으로 그 가격을 산출하는 게 목표고요. 뭐 이걸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로직은 뭐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대장주가 있으면 이게 10억일 때 옆에는 뭐 7억이었다. 근데 이 대단지가 뭐 12억에 거래가 됐으면 옆에는 얼마일까? 뭐 그런 식의 컨셉이기 때문에 현재 페어밸류를 산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상 자세한 거는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한국에는 그 프롭테크가 회사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열심히 모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프롭테크라는 게 IT만 가지고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부동산의 어떤 전통적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필요한 거죠, 정확히 따지면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시행사, 시공사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중견 건설사를 하더라도 가진 현금들이 적게는 뭐 수천억에서 많게는 뭐 수조 원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기에 조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같이 해서 지금 26개가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롭테크의 한국의 사례를 한 3개 정도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반베이스라고 해서 그 이제 평면도, 자기가 살고 있는 평면도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3D를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 실제로 제휴된 어떤 그 가구 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실제 올려놓고 이제 그 사기 전에 이걸로 배치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B2B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페이스워크의 랜드북이라는 회사도 원래 이제 뭐 건축 설계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 설계를 보통 하는데 2가지로 설계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위 말하는 용량백이라고 해서 이 땅을 이제 다시 올리게 되면 뭐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걸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건 결국은 설계 영역이긴 한데요. 적어도 여기서 용량 빼기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 땅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땅에 적용되는 그런 법령들을 해석을 해서 여기가 뭐 얼마 몇 층짜리의 용적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계산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프롭테크긴 한데 해외 타겟을 하고 있는 큐픽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이런 공간을 360 카메라를 통해서 VR 형태로 떠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 큐픽스 같은 경우는 이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한 360 카메라를 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숙련된 기술 없이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러한 그 VR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해외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메타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퀄리티는 굉장히 높으나 그 촬영 자체가 3D 레이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숙련된 사람이 수백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네, 오늘 15분 짧아가지고 제가 프롭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직방이라는 그 회사도 출발 자체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불투명한 그다음에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출발을 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어떤 원룸 분야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희가 했던 그런 시도들이 부동산의 다른 영역까지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의와 식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 저희가 바꾼다고 했을 때 그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뭐 의와 식이 거의 다 바뀐 환경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는 좀 특이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마 그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이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부동산 산업들이 프롭테크를 활용해서 요즘 많이 밀고 있는 혁신 성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방을 비롯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토 해외 사례까지 발표해 주신 은성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저희가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도 가장 전 국민적인 사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직방을 비롯한 프로텍 기업들이 이 분야에 특별한 어떤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컬에서 글로벌로, 인도가 넥스트 글로벌이다라는 주제로 밸런스 히어로의 이철원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히어로의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이 제가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데가 좋아하는 분이시라서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사실 저희 회사가 뭐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할 정도로 아직 자리를 잡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최성진 대표님이 부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도, 뭐 제가 인터뷰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도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인도 전도사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인도인가에 좀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세션을 좀 중심 세션에 잡아주시지. 지금 저 옆에 주변 분들한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야, 우리 인도로 가야 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인도입니다. 예, 대표적인 사진들을 그냥 일부러 더 이런 사진들을 사실 좀 뽑은 것도 있지만, 이 사진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핀테크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온라인 결제가 안 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예요. 인구가 13억인데 10억 이상이, 10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11억, 12억, 한 1, 2억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결제가 안 됩니다. 여기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 결제가 발달된 나라죠. 신용카드 수가 뭐 7천만 개 막 인구수보다 많고. 근데 인도는 신용카드 쓰는 사람은 5천만 명. 데비카드라서 직불카드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1억에서 2억 사이. 나머지 인구는 온라인 결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동남아시아 쪽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나 좀 뭐 제 다음 세션에도 계신 것 같던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뭐 태국, 뭐 조금 나라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70%에서 90% 가까운 인구가 온라인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핀텍이나 커머스 같은 사업들을 하는 전제가 우리 고객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희의 호주머니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다른 환경에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제가 시간상 아마 저희 회사 소개는 그냥 시간 나는 대로만 제가 잠깐 해드릴 거고 이제 인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인도 뭐 다 아시죠? 뭐 조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 특히 기사도 많이 나고 올해 7월 달인가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도 방문하셔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모디 총리님도 뵙고 그런 자리에 초청해서 저도 갔었는데 인도는 뭐 넥스트 차이나다, 전 세계 경제의 다음 엔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인구는 13억이고 뭐 경제 성장률은 뭐 7% 이상이라서 제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 중위값, 나이의 중위값이 27세예요. 엄청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냥 인구 평균 나이가 27세란 얘기예요. 아직도 엄청나게 인구가 늘고 있어서 많은 이제 아기들을 낳고 있고 그래서 2년 안에 아마 중국을 제낄 거예요. 뭐 거의 분명합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에 14억 넘을 거고요. 내후년에 15억 뭐 하여튼간에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건 명약관합니다. 중국은 이미 뭐 경제 수준 발달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간에 그 저기 나이 드신 분들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인도는 그런 거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가장 젊은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 인구거든요. 얼마나 새로운 인구가들이 계속 편입되느냐. 그런 면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제 인도 사업을 한 지가 한 16년, 17년 정도 됐어요. 인도하고 동남아 쪽 사업을 저는 했었고 사실 저는 한국은 잘 모릅니다. 한국 쪽에서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제가 15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야 인도는 이제 곧 뜰 거야. 인도는 코끼리와 같아서 뛰기는 어렵지만 한번 뛰기 시작하면 겁나게 뛸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15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니네 도대체 언제 뛰니? 코끼리가 뛰는 걸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년 전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전부터 3년이 아주 마침 모디 총리의 집권기하고도 사실 좀 맞아 떨어졌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사실 성숙하면서 저는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많은 개혁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인도가 시장 개혁 개방을 하고 한 시기가 인도는 91년을 그 기점으로 불러요. 그래서 자기들이 20년 뭐 30년 뭐 이제 이런 주기라고 부르시는데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89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늦게 본격적인 시장 경제로의 편입이라든지 뭐 자본주의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늦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극복을 조금씩 했었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고 3년 전에 이제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지면서 모디 총리가 인도 역사상 두 번째로 영국에서 독립할 때 국민의회라는 그 간디 정당, 네루 정당이 단독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단일 정당 단독 집권을 했어요. BJP라는 정당인데 그만큼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 사실 인도는 그런 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 평균 한 번 연방 정부의 정권을 구성하려면 200개 정당이 연합을 해서 막 각 지방 정당들이랑. 근데 처음으로 국민의회 이후에 처음으로 단일 정당 단독 집권을 이제 한 거죠. 그만큼 굉장히 강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1년에 한 10년에 하나씩 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혁 정책들을 펼칩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GST라고 해서 전국에 단일한 세율을 도입하고 아다르 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쭉 만들어 전부 디지털하고 디지털 정부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제 부정부패 같은 게 싹 다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화폐 개혁해가지고 지하 경제 돈 다 풀어버리고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도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1년에 한두 개씩 쭉쭉쭉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딱 이렇게 생활하면서 볼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일단 차의 종류가 커졌어요.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마티즈가 인도는 그 정도 규모의 차가 인도의 국민차들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액센트보다는 좀 작지만 그 i20라고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 차인데 i30부터 나오죠. 한국에서는 그 해치백 차 i20 원래는 i10이 제일 많이 팔리는 차였는데 어느 순간 현대차 중에서 i20라는 차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핸드폰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폰이 이제 오포에서 나온 리얼미라는 폰인데 이게 25만 원짜리 폰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폰입니다. 근데 25만 원이 이제 비싸죠. 인도에서 많이 팔리는 건 7,000루피, 5,000루피짜리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짜리 폰들인데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샤오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망한다, 끝났다 이제 막 이러다가 화려하게 부활해서 올해인가 이 상장을 한 이유는 인도에서 리얼 레드미 폰도 많이 팔아서 그렇죠. 레드미 노트 5라는 폰이랑 뭐 레드미 6, 5A 뭐 이런 폰들 많이 팔아서인데 그만큼 인도에서 또 굉장히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몇 가지 보이는 모습들이 일단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 비즈니스에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요 페이지가 나오나? 이게 업데이트돼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네, 이 페이지 말고 제가 뭐 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걸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혹시 외국인들 계셔도 네 죄송합니다. 이거 번역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얘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저는 해당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도대체 왜 인도냐? 왜 하도 많은 나라 중에 일단 물론 그 전제는 글로벌입니다. 예, 글로벌에 진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무조건 인도다. 뭐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다. 어떤 나라를 되게 잘 알고 계시다. 뭐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잘 알고 경험도 있고 태국이나 뭐 일단 저는 미국, 중국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미국, 중국은 나가시기 힘드시죠. 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중국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서 성공하기는 외국 회사는 정말 힘들고 특히 모바일이나 미국도 너무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봐요. 동남아나 이제 이런 데들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데 동남아 좋은 시장입니다. 좋은 시장이고 한국 업체들한테 이제 어드밴티지 있고요. 저는 인도하고 동남아 쪽 비즈니스만 거의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 잘 아는 시장들인데 좋은 시장이죠. 하지만 시장 규모가 다르죠. 인도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인구수도 있지만 성장성도 있고 제가 여기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특히 모바일이라는 측면에서 뭐 한 달에 1,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팔립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팔리는 게 1,500만 대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1,500만 대의 새로운 폰들이 매달 팔리고 있고요. 성장성이 제일 빠르고요. 규모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전체 규모로 중국 다음에 2등인데 뭐 중국도 저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고 10억, 13억 인구 중에 10억이 모바일 인구고 10억 모바일 인구 중에 4억이 스마트폰 유저인데 한 달에 1,500만 대, 그중에서 한 거의 1,000만 대 가까운 거는 신규 폰입니다. 1년에 1억씩 스마트폰 유저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 초기 시장이라는 부분이에요.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한 2, 3년이 거기에 1년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에서 메이저 서비스로 쓴 큰 회사들은 이게 우리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메이저 서비스 많이 쓰는 서비스지 버티컬 서비스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경쟁이 워낙 심하기도 하고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버티컬한 상품들이 굉장히 자잘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인도는 그렇게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주요 서비스들이 이제 크고 있고 물론 인도는 이제 한두 달에 하나씩 유니콘이 나오죠. 인도는 평균 1년에 한 10개 정도 유니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서비스들이 이제 뭐 커머스 회사들이나 뭐 메신저 회사들이나 아니면 버티컬한 이제 커머스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저기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 같은 것도 거기서 좀 나오고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막 고민하면서 버티컬하게 니치나 내지는 좀 더 파고들어서 나올 수 있는 시장에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업들에게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도에서 성공을 하시면 사실 어떤 특별한 나라를 먼저 알고 계시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경험이 있어서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면 어느 나라나 사실 진출하는데 어려운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오랫동안 인도도 하고 동남아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해석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나라 진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원래 거기 뭐 아시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장을 잘 아시던 것도 아니고 그럼 사실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서 파악을 하고 뭐 파트너도 찾고 하는 거 다 똑같은 일이죠. 근데 똑같은 그런 공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에 하나씩 유니콘이 나오는 시장과 1년에 하나 유니콘도 나올까 말까 하는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갈 텐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저는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도에서 진출을 고민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인도 진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최근의 여러 가지 개혁 개방이나 여러 가지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도는 해외 비즈니스, 특히 모바일이나 IT 쪽은 해외 쪽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봤을 때 100개 정도의 앱 중에서 3분의 1은 인도 앱이고요. 3분의 1은 서양 앱들이고요. 3분의 1은 중국 앱들이에요. 중국 앱들이 유틸리티 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3분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한국 앱이고요. 저희 서비스 트루발란스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외국 서비스가 진출하는데 전혀 장벽이 없어요. 서비스만 좋으면 그게 어느 나라 서비스인지, 오히려 외국 서비스면 이점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외국 회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도가 물론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건 조금 후지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요즘 많이 좋아져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남아 수준에 이제 거의 근접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들어간다면 인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인도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서비스가 되시고 나면 글로벌 액세스도 굉장히 쉬워져요. 최근에 인도에서 그 유니콘이 된 기업 중에 오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저렴하게 인도 일반 사람들도 호텔의 수준에 맞게 좀 괜찮은 호텔 정도로 고를 수 있게 체인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뭐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막 다른 나라 진출합니다. 그런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거기서 성공을 했을 때 투자받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 주목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1등하는 서비스는 사실 별로 안 유명하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1등하면 미국이랑 뭐 이런 쪽에서 금방 알아요. 뭐 휴먼 네트워크도 있지만 시장 자체의 규모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인도에 진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시간이 거의 끝난 관계로 저희 서비스는 소개를 하나도 못 드리겠네요. 마지막으로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한국말로 나왔지만 태풍의 길목에 서 있으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런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샤오미를 시작하셨는데, 인도를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태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 지금 안 들어오시면 바보예요. 저는 이제 저 같은 한국 사람이, 물론 저는 인도에서 좀 오래 비즈니스 하긴 했지만, 인도 친구들이 왜 인도에서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내가 니네들보다 인도를 더 정확히 제대로 알기 때문이야. 외국인인 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 그런데 제가 1분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딱 1분만 더, 뒤에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도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인도는 굉장히 지오그래피는 하나를 공유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한 3개 정도의 나라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들끼리는 서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나라고요.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에 살고 돈도 어느 정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나라는 완전히 못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막 파버티 라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 거의 10억에 가까운 세 번째 나라는 현금으로 주로 생활하고 그냥 기본 생활은 하고,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인도 중산층이에요. 저희는 그 유저들을 타겟팅하는데, 그 유저들은 온라인 결제가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한테는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고 굉장히 비즈니스 찬스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인도의 대부분 업체들은 그런 유저들을 타겟팅하지 않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분히 더 오히려 외국 기업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성실성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UX적인 면이라든지 개발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시려고 생각하실 때 다른 나라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인도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인도에서 저는 처음 이제 진출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저희가 됐는데, 저희부터 잘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하면서 하나하나 닦고 있을 테니까,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플랫폼, 뭐 여기 보니까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하셨던데, 정확히 사실 인도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을 반드시 만들어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굉장히 좋은 주옥 같은 저희 회사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최성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철원 대표님이 처음에 발표할 때 서두에 인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도사로 나오셨다고 했는데 저 그 말씀에 걸맞게끔 정말 인도 시장이 얼마만큼 매력적인지 그리고 왜 들어가든지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뒷자료 못 봤지만 충분히 밸런스 히어로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확신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인도를 통해서 더욱더 글로벌한 한국 출신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동남아시아 쪽 시장, 아까 우리 이철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고요. 제프리 이원호님의 인도네시아 온라인 패션몰의 인프라 문제 해결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everybody. My name is Jeffrey Iwono. I'm the president of SalesTalk.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So my topic for today is about localizing big business ideas for a specific market, and in my case, fashion e-commerce for Indonesia. First, perhaps a quick introduction. SalesTalk is affordable fast fashion for the everyday Indonesian woman. So think $8 to $10 for a blouse, $10 to $12 for a dress. We are the largest women's fashion online in Indonesia by net merchandise value. And if you were to define the market by gross profit, we would be the largest by far with 60% gross margins. Okay, so why are we here?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Digital is disrupting everything. Technology is going to change lives. We all know that. We believe in that. One way of participating in this trend is to start like the X of Y country, right? A very common strategy. So Uber of Indonesia is Gojek. Expedia of Indonesia is Traveloka. And then perhaps for SalesTalk, the closest comparable would be ASOS in Europe or Myntra in India. But of course, it's not that simple. You can't just copy-paste a business model and expect it to work, right? The reason why Uber of Indonesia is not Uber is because Gojek was the one that realized that the average Indonesian does not take taxis or ride cars. The average Indonesian rides motorcycles, and that's why they're successful. For Traveloka, the problem that they solved was this Indonesians who don't have credit cards and have to use cash or bank transfer to pay, and then airlines who have to who don't want to hold the booking for too long. So they've devised a system where customers can pay with cash or bank transfer while holding the booking. So what I'd like to do today is to talk to you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we've faced in growing fashion in Indonesia. And there's 4 that I'd like to talk about. Poor product quality, high inventory risk, payments, and high delivery cost. But first, I'd love to talk about Indonesia, perhaps a little bit of a mini commercial for my country. We are the 4th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But I think what most people don't realize is that there are 90 million people who are making the transition from subsistence lifestyle to a consumption lifestyle. So before,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job, having a roof over their head, things to eat. But now, they're no longer worried about those things, and they want nicer things in life, right? Like traveling, eating good food, looking beautiful, wearing fashion. 90 million. Just to put that into context, 90 million new consumers is equal to 90 million total population in Vietnam. It's 80% larger than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right? That's how many people we have who before didn't really want nice things and now want nice things. But this growing demand is blocked by low retail penetration. So there are people who want things but literally cannot get it. And for those of you who've been to Jakarta, been to Bali, I just want to say that those 2 places don't really represent all of Indonesia. The average Indonesian city doesn't look like big skyscrapers and big highways. It actually looks more like this, right? And the average Indonesian, when they buy fashion, they don't buy fashion at big shopping malls or fancy boutiques. They buy it at these local pasars, local markets. So just to give you guys a feel of what it's like to buy fashion for the average Indonesian,
Just going to show you a bunch of images. Right. So if you want to divide the fashion market in Indonesia, you can do it into two parts, branded and unbranded. Now, what most people don't know is that the only people who buy branded clothes in Indonesia are wealthy Indonesians, right? The high-income Indonesians. The entry level for a branded item would be about $15 US, 15, 20 US. And those brands would be Matahari, Ramayana, the entry-level brands. Where we focus is in the lower middle and upper middle class, right? The people who don't actually buy brands. So when they buy a blouse, they're looking to spend about $11. The problem, though, is anything made for that segment is pretty much produced by home industry. So this is actually one of our suppliers. It's literally someone's house. The kitchen was converted into a sewing line, and then the living room is converted into a packing line, right? This is the kind of, these are the kinds of people who make clothes that are unbranded. And the problem is that this is done with poor quality, right? So in the offline world, it's no problem because you can touch and feel the item before you buy. But in the online world, it's like gambling. You just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right? Is the item good quality or bad quality? What makes it worse is that photos on most marketplaces in Indonesia are fake. They're not real. They don't really represent the product. They're obviously photoshopped, and that's because a lot of the sellers, they don't have the money to hire like professional photographers. So inevitably, the items disappoint customers, right? Reality versus expectation is a very popular meme in Indonesia. And even if the photos are honest, most of the time, there's always the fear that the item that you buy will not fit you, right? We know from our own returns data that 50 to 70% of all returns is due to sizing. So in a market like Korea, customers understand that if they buy something and then they don't like it, they can always return it. But in Indonesia, people are skeptical. They don't really believe that they can return an item, right? They'll say, oh, I have to provide proof. I'll have to wait 6 months. I gotta go to the post office. It's such a bother. I don't even really believe I can return items. So the way I like to put it is, for the average Indonesian, buying an $11 blouse is like spending 4% of her monthly income. So for the average Korean, spending 4% of your monthly income is like buying a $72 Michael Kors blouse. Can you imagine buying a Michael Kors blouse online, but not knowing whether A, the photo is real, B, whether the item will be good quality or not, and C, not knowing whether you can actually return the product, right? That is the state of fashion e-commerce in Indonesia today, very in the beginning stages. So how do we solve this problem? We solve this problem by going to the product source. Right? Instead of buying and selling from wholesale markets, we decided to private label. We want to control the production supply chain so that we can improve quality. And today, over 80% of our revenue is from private label.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enables us to do quality control where others simply do not. Right? We do quality control at the fabric level, when we make the sample, at the line, out of the factory, in our warehouse, and one more final quality control check when we ship it to our customers. And we track retention rates on a per product basis. So we know that the items that we make have a greater than 27% higher retention rate than the products that we buy from wholesale markets. Customers recognize the quality. Okay, obstacle number 2. How do you serve the diversity of Indonesia with an inventory model, right? Indonesia is such a big country, 260 million people, 300 ethnic groups, 700 languages. How can you possibly know what people want? And because we are a take inventory business model, picking the wrong products is kind of bad, right? So where we're very different is we don't think the old way of merchandising works. Hiring fashion experts, using Excel to do analysis, we don't think that works. So what we've done is we've built a merchandising technology, merchandising AI, to forecast fashion and inventory. Right?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Oh, maybe one way to put it is, you know how private equity funds, they build cash flow forecasting models for each of their companies? We do the same thing, but for each of our designs.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So this is an item that a human analyst might think, whatever, it only sold 9 pieces, no big deal, average, mediocre. But our computer said, nope, this is a very good product, we need more of it. So we restock more of it, and today we sell over 80 pieces a day. This is another example. So we noticed that a lot of our plus-size customers, the big customers, were looking at the item on the left. So the computer was like, hey, a lot of plus-size customers are interested in this kind of item. Let's create a plus-size version of this blouse. So that's what we did. And then the next time plus-size customers returned to our site, we showed them the item on the right. Computers also very good at identifying trends, right? So this is we call this illusion sleeve on your left side. Computer noticed that a lot of the items that we sold with these illusion sleeves were selling really, really well. So the computer recommended that we create more variants with these illusion sleeves. We did that, and of course, they all sold very well. Fundamentally speaking, computers can simply make better decisions on fashion than humans can, right? Take these 2 items. They look exactly the same, I think, right? You would agree. But the computer said, nope, the one in blue is much better than the one in pink. We followed the computer's advice, and the one on your left sold 18 times better than the one on the right. All right, so those are some nice stories. How about numbers? So there's a stat that we track called sell-through ratio. So if you have 100 items from day 1, how many have you sold after day 30? Prior to the technology, we had about 30-40% sell-through ratio. Once we've rolled out this technology, it doubled to 70-80% sell-through ratio. That means whatever inventory we have, after 30 days, we've sold 80% of it. And we've done that for the last 2 years. Also, we don't have a discount policy, so everything that we sell is at full price. So this is 70-80% sell-through ratio at full price. Because we know what we'll sell, we don't have to carry so much inventory. So ever since we rolled out the technology, we've only had to have 1 to 1.5 months of finished goods inventory at any given time. And this is how the majority of our inventory is new. So 84% of our inventory is newer than 3 months. And then anything older than 3 months are popular products that we've continued to restock over and over again. So when we say we have the most up-to-date fashion, we literally mean we have the most up-to-date fashion, because everything is newer than 3 months. Okay, obstacle number 3. Indonesians don't have credit cards or even bank accounts. So 2% of Indonesians have credit cards, 36% have bank accounts. How do we sell to Indonesians? And for us, the answer is cash on delivery, right? So the item comes, you pay cash. This might seem like a very low-tech solution, but we've actually invested a lot into cash on delivery. So if you're the average e-commerce company and you want to sell cash on delivery, you'll be the one on the left, right? So no integration, 3PLs control your data, everything is laggy. We have invested, we are directly connected to our 3PLs, we control our own data, everything is real-time information, and that's how you reduce the risk of cash default. Obstacle number 4, last one. Indonesia is an archipelago, lots of islands. That means that delivery is expensive, right? Because it needs planes or ships. Our solution is to deploy over 60 distribution hubs throughout Indonesia. Just to give you an example of why this is good, if you were a buyer from Jayapura, buying something from a seller in Greater Jakarta, for most other e-commerce companies, it would cost $6 to $7 per kilogram. But for us, it costs less than $2. SLA, about the same. Meaning the number of days delivery, about the same. And these distribution hubs is what enabled us to be the first in Southeast Asia to offer a try, then buy program. What does this mean? This means you order like you normally would,
the courier will come to your house. You can try the clothes on. The courier will wait for 15 minutes. And if you like the clothes, you pay for it. If you don't like the clothes, you can just return it directly, no questions asked. So obviously customers love this because this is like risk-free shopping. So great products, logistics, and high trust are why customers love us. In the survey that we conducted through Suara Survey Indonesia, 69% of repeat customers said that Salestalk was their favorite place to shop online. And the thing that we were surprised about is even one-time customers, most people said Salestalk as well. So that's about it for me. I hope this gives you a flavor of what localizing a business means. It's not just copy and paste. You will inevitably find lots of problems that you'll have to solv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네,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철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도 시장에 이어서 또 인도네시아 시장도 또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들도 잘 어필해 주셨고, 특히나 그 인도네시아 그 대부분의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또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특별히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션 시작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창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OEC 랩의 장영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성공한 창업가가 아닙니다. 성공의 정의는 또 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성공은 제가 이미 이루었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다만 저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일을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는 창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지막 발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1%에도 해당하지 않을 그런 이제 성공한 플랫폼 창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99.9%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저는 발표 자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경제신문 일면 기사가 이제 그게 나왔더라고요. 소득 격차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야기한 플랫폼 경제 이면에는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소득 격차라는 암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저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변호사를 했어요. 이건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족 앨범을 이렇게 뒤져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 찍었던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저희 부모님 되게 먹고 사느라 힘든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00일 사진에 아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그래도 공부는 잘 할 수 있어서 마침내 이제 사회생활 변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롭게 사회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제 기사도 신문지면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벌써 한 10년 전에 이제 변호사를 그만두고 창업 세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앞으로의 현실을 저는 조금 일찍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숫자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15.7%라는 숫자가 뭐냐면 제가 물어도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업데이트해서 잘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취업 재수를 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숫자를 이제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15.7%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숫자 0.87%인데요. 이게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창업가로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49세는 네, 평균 퇴직 연령이죠.
그리고 다음 숫자는 뭐냐 하면 한 해에 창업한 치킨집의 숫자가 아래 분모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창업한 숫자의 치킨집이 문 닫는 숫자가 바로 위에 분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2018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99%의 사람들은 그럼 뭐하고 살아야 될까? 여기에서 저는 조금 이제 기존 변호사님들이 하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제 낀 세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낀 세대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변화한 사회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가교냐? 이제 일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데 조금 다르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거에 우리는 일자리를 생각하면 육체 노동만 대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느끼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제가 했던 변호사 역할까지 이젠 상당 부분 슈퍼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펌들은요, 사람이 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젠 슈퍼컴퓨터나 AI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의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걸 얼마나 더 자기 업무에 활용하느냐가 유능함의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야 모르고 당했지만 나는 변호사만 되면 노후가 다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분명 다를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 사진은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5살 때 사진인데요. 그래서 딸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단서를 찾은 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린 과거에는 주어진 대로 살았으면 됐고요.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되게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그런 직업들을 이제 쫓아야만 하는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뭔가 인벤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바라본 게 앙트로프너십이었습니다. 요건 작년에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졸업 축사에서 한 졸업 전문에 나와 있는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직장 들어가면 정년퇴직하던 시대였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르다. 뭔가를 만드는 게 이전부터 더 쉬워졌다. 나도 페이스북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게 아니다. 어렸을 때 게임도 만들어보고 메시지 서비스도 만들어서 그게 페이스북이 된 거다. 결국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너희들만의 것을 인벤트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주목한 건 이것입니다. 옛날보다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주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되거든요. 우리 집 빈방을 그냥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하나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수입이 되어서 제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걸 알리는 걸 주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는 어차피 미래를 준비하는 게 본인들의 주요한 과업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시행착오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OEC랩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OEC랩인데요. OEC를 거꾸로 하면 CEO잖아요. 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변호사도 자영업자구나 였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제공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돈을 번다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번도 저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인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교육 과정은 항상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이제 회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건 사실 저의 자력만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제 생태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제 연사로도 참여하셨는데요. 지금은 소카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이재용님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게 벌써 2010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이제 투자자도 2013년에 저에게 이제 권유를 하셨죠. 이건 기업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돈 많은 재단이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투자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게 2013년 12월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제가 진짜 앙트로프러너로 깨어난 건 2013년 12월 투자자의 사망 선고를 받는 그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 선고에 힘입어 제가 1년만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1년이 다시 도약이 되어서 아직 안 망하고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인데요. 안 망하고 살아남았더니 너무나 신기한 건 아이들이 자라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애들이 대학에 갔고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을 한 친구, 창업을 한 친구들을 이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를 더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나가서 창업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세상은 창업가처럼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창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놓여있는 인생 자체가 그렇고 또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학교라는 곳에 매여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사실은 선생님들이 절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학교 졸업하고 다시 학교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월급은 항상 나오는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월급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버전의 창업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 수준의 이런 창업 프로젝트를 해봐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 작게는 2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1년을 투자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건 벌써 5년 전에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했던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데요.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시작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게 성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알아가고요.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가는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요즘엔 글로벌 트렌드로서 교육에서 이런 창업 교육은 리얼월드 러닝으로서 한 교육 방법으로서 도입되고 있고요. 이게 현실과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는 훌륭한 교육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가의 세계를 접한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스타트업에도 취업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 학교에서 시작했던 이제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이제 론칭한 서비스가 바로 스타트업 인재 매칭 서비스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필요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회사 나름 괜찮거든요. 되게 즐거운 환경에서 그리고 일에만 집중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회사인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한 문제를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해서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큐레이션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을 약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서 스타트업에 맞는 인재만 골라서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보니까 학교라는 곳에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시 배움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져서 학교를 벗어나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교라는 곳을 벗어나서 20세가 넘은 성인이라면 진짜 리얼 월드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는 오히려 앙트레프러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스타트업 인재 매칭 서비스를 이렇게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도 이제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멋진 이제 스타트업 피플들이 올해로 치면 한 2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367명 정도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367이라는 숫자는 대기업 채용 인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데요.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 내에서 보면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한간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 그런 즐거운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해 보면요. 저희는 앙트레프러너가 조단위의 성공을 이룬 유니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앙트레프러너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곳은 물론 유니콘으로 급성장하는 곳들도 스타트업이겠지만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 그 구성원들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나답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은 또 다른 모습의 학교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의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이루어지는 배움과 성장은 저마다의 특징과 역량에 맞는 방식과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저희 회사는요, 교육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의 교육 스타트업들은,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급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저희처럼 사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곳은 되게 슬로울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제 스태프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슬로울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저희의 목표는 망하지 않는 거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OEC답게 성장을 해보려고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건 오늘 기준이지 또 아마 내년이 되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많은 기회를 또 저희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